문재인 대통령은 3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일본의 이번 조치에 맞서 국제 공조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모두 일본의 정치적 경제 보복 행위를 비판하고 있지만 해법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소재 부품 관련 국내 기업 지원 예산을 추경과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정치적 셈법을 강조했습니다. 이혼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이혼한 이주 여성의 국내 체류 연장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도 이혼으로 인한 신분 상실이 우려돼 숨죽이고 있었던 이주 여성들의 인권에 적잖은 변화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외주사 스텝 여직원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배우 강징환 씨가 세부 혐의에 대한 2차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8만 1,000명 늘어나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일자리 정책 영향으로 60대 이상에서 37만 2천 명이 늘어났는데 40대 취업자는 제조업 부진으로 인해 오히려 18만 2천 명 줄었습니다.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과정의 고소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기존에 출석을 요청한 4명 이외에 14명의 의원을 추가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4명과 정의당 의원 1명도 포함됐는데 이 가운데 1명인 표창원 의원은 오는 17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총수들을 만났습니다.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일본은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두 번째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 입장하면서 긴장된 분위기 속에 30대 그룹 총수들과의 간담회가 시작됐습니다.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며 말문을 연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이번 수출 제한 조치를 대북 제재 위반과 연결짓는 것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국제 공조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가 결국 미국이나 중국 등의 첨단 IT 산업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대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언급한 민관 비상 대응 체제를 더 구체화했습니다. 주요 그룹의 최고 경영자들과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의 상시 소통 체제 구축과 장 차관급이 참여하는 범정부 지원 체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입처 다변화와 소재, 부품 등의 국산화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추경안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참에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30곳의 총수들과 경제단체장 4명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 일본 정부가 화답할 것을 촉구하면서 더는 막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두 번째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 30대 그룹 총수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과 관련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기업인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장단기적인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업인들은 일본의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두 나라 경제 협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민간 차원에서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1년 반 전쯤 세계 최초로 특정 소재의 국내 양산 체제를 갖췄다며 계속 노력을 하면 우리도 소재 분야 기술과 공정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일 양국 간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기업 간에도 대화의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진행되고 있는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문제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질의가 계속됐습니다. 여야는 이와는 별도로 각각의 대응책을 내놨는데 여당은 이 피해 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또 야권에선 외교적인 해결을 강조하며 엇갈렸습니다. 국회로 가보죠.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대정부 질문에서도 일본의 이 보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질의들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시작한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야에서 모두 11명의 의원이 질의에 나설 예정인데요. 지금까지의 질의에서는 적신호가 켜진 우리 경제의 미래, 탈원전 정책의 명암, 혁신 성장의 중요성 등을 따지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도 질의가 집중됐는데요. 주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몰렸던 가운데 의원들은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했던 것은 아니냐,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구체적인 대응법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 촉진은 물론 부품 소재 장비 산업 육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총리는 이런 정부 정책과 관련해 몇 개월이라도 더 빨리 시작하기 위해 최소 1,200억 원을 이번 추경 예산에 추가로 포함하도록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오늘도 여야는 이번 경제 보복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내놓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소재 관련 지원 예산은 이번 추경에 넣는 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 계획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면서 재정 지원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 사법부의 판결과 현실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외교적 셈법을 강조했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전현직 외교관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대책기구 구성 등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청문회 이후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거짓말 논란일 텐데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큰 문제가 없으니 임명해야 한다는 여당과 거짓말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야당이 맞붙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청문회의 단골 주제였던 탈세, 위장 전입 등 큰 문제가 없었다면서 오히려 윤 후보자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인사청문위원이었던 금태섭 의원은 윤 후보자가 명백한 거짓말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권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문제가 없다는 정부 여당의 대응을 보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지적했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부적격 단독 의견을 담지 않는 이상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대응과 관련해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해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일관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파트너로 연구 개발하는 안정적 시스템이 중요하다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들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우리가 맞대응하면 양국 모두 경제적 손실이 커지지만 우리 피해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늘 오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과 해법 세미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GDP, 즉 국내 총생산은 한국은 2.2%, 일본은 0.04% 각각 하락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로 대응하면 한국의 GDP는 3.1% 하락하고 일본은 1.8%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일 무역 갈등의 원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리가 실패한 데 있다고 하면서 맞대응 전략은 보여주기식 대응에 지나지 않아 대화 의제를 발굴하고 한일 정상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대형은행 관계자 등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할까 걱정이라는 생각을 전했다고 민영방송 TV아사히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이 부회장이 일본의 대형은행 인사들과 만남에서 한 발언이라며 동석했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 문제보다 한국 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반일 집회 등이 퍼져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첫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도 집회에 참석해 일본이 반성도 없이 보복을 자행하는 것은 한국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벌써 1395번째. 하지만 이번 주 수요 집회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엄숙했습니다. 90을 훌쩍 넘긴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직접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사죄는커녕 되려 경제 보복에 나선 일본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절규했습니다. 몸에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이렇게 다 죽었어요. 아베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을 없애기고 정책을 압박하는 거예요. 집회 참가자들도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문제 삼아 국가 차원의 보복을 가하는 건 국제적인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피해자들의 요구를 피해국의 정부가 받아 안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가해국으로부터 보복을 받을 그러한 목소리였을까요? 집회가 끝난 뒤 일본 대사관 주변에선 대학생들의 거리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경제보복 자행하는 아베 정권 비판한다! 학생들은 보수층의 결집을 노린 아베 정권의 보복 조치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의 수출 규제 책임을 전가하고 경제 보복의 의도를 감추는 일본은 군사 대국화에 대한 야욕을 버려야 한다. 일본의 경제 보복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국내의 반발 움직임도 한층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공직 후보자 임명과 낙마 여부를 맞추는 것으로 유명한 정의당의 이른바 데스노트에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이름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자가 큰 결함이 없다고 본 정의당의 판단도 있지만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자리를 놓고 잠시 균열이 생겼던 이 범진보 진영의 연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정의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힘을 실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총장으로서의 결격 사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증과 거짓 인터뷰 논란에도 정의당이 찍은 공직 후보자는 낙마한다는 이른바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릴 수준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물론 청문보고서 채택과 대통령의 최종 임명 여부가 남았지만 정의당의 선택은 여러모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반대했던 공직 후보자는 줄줄이 낙마하면서 데스노트의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멀게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후보자가, 최근에는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정의당의 강한 반대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하여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다른 야당들은 반대해도 정의당이 찬성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은 모두 최종 임명됐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당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사실상 정의당 데스노트에 올라갔다가 논란이 된 주식을 모두 매각하면서 지워졌습니다. 만약에 제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그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이 국민 눈높이에서 공직 후보자를 검증한다는 평가가 많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민주당을 향한 공조의 손짓을 보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조직폭력배가 의리를 과시하는 모습이 떠오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장은 원내대표 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형의 변호사 선임을 둘러싼 윤 후보자와 윤대진 국장 사이의 거짓말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이 자유한국당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양 원장 사건을 최근 형사 6부에 배당했습니다. 양 원장 의혹은 지난달 11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1심 선고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6년여 동안 충북 충주 모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 등 2억 9천만 원을 넘게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올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취업자 수가 지난달에는 월별 기준으로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60대 이상에서 일자리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 반면 경제 허리인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8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월 33만 4천 명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올 들어 1월을 제외하고 취업자 증가는 20만 명을 넘나들며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개월 평균 20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만 명 넘게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영향 등으로 지난달에도 60대 취업자는 37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주로 공공 일자리와 함께 요양보호사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업입니다. 반면 반도체 관련 업종의 수출 부진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달에도 6만 6천 명 줄어 1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부진은 40대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난달 40대 취업자는 18만 2천 명 줄었습니다. 30대 취업자도 3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의 감소가 지속이 되고 있고 도소매업이 감소로 전환된 점은 부정적인 요인이지만 그동안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라든가 교육 서비스업, 숙박 음식점 등에서는 증가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 기준인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7.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해 통계 작성 이후 6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달 실업자는 10만 3천 명 늘어난 113만 7천 명으로 6월 기준으로 20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6월에 일제히 치러지면서 젊은 층이 대거 실업자에 포함된 탓입니다. 실업률은 0.3%포인트 오른 4.0%로 6개월 연속 4%대가 이어졌고 청년층 실업률은 10.4%였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고용 회복 흐름이 지속할 수 있도록 민간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9,570원, 경영계는 8,185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열린 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시급 8,350원보다 14.6%, 1,220원 올린 9,57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초 요구한 만원에서 430원 낮춘 금액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급 환산액은 200만 130원입니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2% 165원 낮은 8,185원을 요구했습니다. 최초 요구안보다 185원 올린 금액이지만 삭감 요구는 유지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는 18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민주당의 노동 개학 시도를 분쇄하고 투쟁에 나서겠다며 대정부 총력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를 계약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기본권마저 제한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와 전체 회의가 예정된 18일 국회 앞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집회와 함께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연대 회의와 교육당국이 이틀째 실무교섭에 나섰지만 현안을 논의하지도 못하고 파행 끝에 회의를 마쳤습니다. 연대 회의와 시도교육청은 오늘 오전부터 세종시에 있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이틀째 재교섭을 벌였지만 교육부 관계자 교섭위원 참여를 놓고 파행을 빚었습니다. 연대 회의 측은 집단 교섭의 주 사용자는 교육부인 만큼 교육부도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교육부 측은 사용자는 교육감들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직접 교섭할 수 없다며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교섭을 이어가자고 맞섰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뜻을 밝힌 가운데 국토부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적용 기준을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맞춰 민간 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려면 최근 3개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0.3% 상승하고 서울 아파트 값은 0.63% 내리는 등 해당 조건을 충족할 단지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물가 상승률의 2배인 전제 조건을 물가 상승률 또는 물가 상승률의 1.5배로 바꾸는 등 적용 문턱을 낮추거나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주식 백지 신탁 심사를 받아야 되는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YTN 단독 보도 이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징계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제도 도입 14년 만에 처벌 기준이 생긴 겁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의 징계 정도라고 하는데 이승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의원 86명 가운데 44명이 위반. 도입한 지 14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주식 백지 신탁 제도의 성적표는 놀라울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위반자가 분명 있는데도 징계는 0건. 지금껏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불문이나 경고 같은 경징계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주식 백지 신탁 제도의 실태를 고발한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의 연속 보도 이후 대책을 찾기 위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잘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결과가 좀 의미 있는 결과가 좀 나올까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14년 동안 국회의원 징계가 0건이던데 혹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비공 1시간 동안 회의 끝에 위원들은 백지 신탁 제도 위반자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잣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부 공직자윤리위의 징계 수준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인사혁신처 기준을 보면 주식심사 청구나 매각 조치가 2달 이내로 늦으면 무조건 경고성 조치, 2달이 넘어가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신설된 징계 기준은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법부나 뭐 이런 쪽에도 아직 그 기준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부실되게 지금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국회도 늦게라도 이 부분을 바로 고치는 거, 뭐 이건 당연하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위반이 확인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소급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 공직자위원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거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봐주기라고 보여지고. 국회 사무처도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주식 3천만 원 초과해서 모든 국회의원으로 안내 대상을 늘리고 국회의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해 전달이 빠지는 일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늦게라도 징계 기준을 만든 건 다행이지만 그렇다면 지난 14년 동안에는 무슨 회의를 했는지 씁쓸함이 남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네,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와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기존에 출석을 요구했던 국회의원 4명 외에도 추가로 14명한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른 미래당 최입의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 9명에게 새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 충돌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정의당 의원 1명에게도 출석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가 새벽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다행히 교통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일부 시간대에 배차 간격이 길어지면서 불편을 느끼는 시민도 많았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민들. 잠시 뒤 열차가 빠져나가 승차장은 한산한 모습을 보입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첫날 열차가 제때 오지 않아 혼잡한 출근길을 걱정했던 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에 한숨을 돌렸습니다. 열차가 출근 시간대에는 정상적으로 운행하면서 우려했던 교통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출퇴근길 열차는 평소와 같이 운행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날 밤 시민들에게 보냈습니다. 필수 공익 사업장이라 운행 유지 인력은 현장에 남았고 비상 인력도 열차 운행에 투입되면서 출퇴근길 정상 운행이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시간대의 불편은 시민들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배차 간격이 길어지면서 평소보다 최대 6분 정도 더 기다려야 하는 등 운행 차질이 벌어졌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하고 아침에 평소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12분 열차를 타려고 막 뛰어왔는데 지금 보니 그 운행 정보가 바뀌어서 좀 당황했어요, 사실.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를 부산교통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파업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에서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진 최소의 기준치입니다. 그것마저 저희에게 동계를 요구하였습니다. 많은 것을 양보한 입장에서 그것마저 동계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매년 2천억 원대 적자가 발생하는 데다 다른 지하철 노조와 비교했을 때 부산 지하철 노조의 임금은 높은 수준이어서 인상은 힘들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노사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은 임금 수준이 높은 노동자의 파업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남겨 노조가 크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일단 3일 동안 파업을 진행한 뒤 향후 일정을 정하기로 해 부산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앞으로 전동 킥보드도 일부 정해진 구간에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제4차 산업융합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가 신청한 실증 특례를 의결했습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돼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허용했습니다. GM 카마로, 캐딜락 등 5개 차종 830대가 제작 결함으로 리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 GM이 수입 판매한 카마로 480세대와 GM 아시아 퍼시픽 지역본부에서 제작 판매한 캐딜락 191대에서 저속 주행 시 핸들이 무거워지는 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고 밝혔습니다. 포드 세일즈 서비스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익스플로러 5대는 주행 중 소음이 나고 차량의 제어가 어려워 충돌 사고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 조치됩니다. 네, 배우 강지환 씨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돼 2차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배우 김혜수 씨는 어머니의 채무 문제로 연일 떠들썩했는데요. YTN 스타 조현주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피해자가 처음엔 소속사 직원이었다가 이제 외주 스태프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보다도 체포된 과정이 좀 일단 궁금한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 강지환 씨는 촬영을 돕는 스태프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체포 과정은 스태프 중 한 명이 9일 밤 9시 41분경에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로 강지환 집에 갇혀 있다라고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이 친구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강지환의 집으로 출동했고 스태프로부터
잠을 자던 중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강지환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일단 오전에는 1차 조사 마치고 지금은 2차 조사 진행 중인데 경찰은 어떻게 진술했습니까? 네, 1차 조사 당시 강지환 씨는 일단 술에 취해서 기억에 나지 않는다. 그 이후의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눈을 떠보니 스태프 방에 있었다라고 예. 진술을 했습니다. 네,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네, 유치장에 입감돼 있다. 자, 강지환 씨 배우기 때문에 이제 소속사가 입장을 냈는데 이와 함께 지금 방영 중인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어떤 일정도 궁금한데 어떻게 지금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소속사인 화이브라더스 코리아 측이 밝힌 입장에 따르면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 중이고 먼저 배우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점은 통감을 한다.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입장이 이제 새벽에 이게 터졌는데 입장이 오후 3시경에 나왔는데 이것과 네.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제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피해 스태프 여성들 또한 이제 같이 일하는 일원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좀 입장을 전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예. 강지환 씨 같은 경우는 향후 이제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강지환 씨 그 성추문에 연루된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2014년경에 한번 불거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필리핀 여성이 강지환 씨와 함께 침실에서 찍은 셀카 사진을 공개해서 이제 파문이 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진 속에 강지환 씨는 이제 잠을 자고 있었고 이제 상의를 탈의한 채 있었습니다. 이제 논란이 일자 강지환 씨 측은 필리핀 현지 부인이 옆에서 장난을 친 것이다라고 했고 이제 그 여성분도 이제 SNS에다가 이제 이 사진은 조작된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지 가이드의 부인과 장난을 치면서 사진이 조작된 것이 뭐 이렇게 밝혔던 네, 그렇게 거죠? 일단 입장을 네. 밝혔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생존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강지환 씨가 TV조선 조선 생존기에 출연 중인데 예. 이게 총 20부작인데 현재 10부작까지 이제 방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번 주 방영분은 이제 휴방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 향후 제작 일정은 제작사 측과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한 만큼 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상에선 이번 그 강지환 씨 사건 말고 또 배우 김혜수 씨 이야기로도 지금 관심을 떠들썩하던데 뭐 본인과 직접 된 일은 아닙니다만 엄마와 관련된 일이잖아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일단 이게 첫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제 실명으로 이제 13억이라는 13억을 이제 어머니가 이제 모친 채무 논란이 있었다라고 첫 보도가 나왔고 그 뒤에 이제 김혜수 씨 소속사 측과 이제 법률 대리인을 측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채무 사건에 대해서 뭐 소속사나 변호사 측에서 입장을 어떻게 밝히던가요? 네, 먼저 소속사 측은 이제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소속사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고 이후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 측이 입장을 밝혔는데 김혜수 씨는 이 입장문을 통해서 가족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죄송하다라고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예. 네, 자 엄마와 관련된 부분, 어머니와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김혜수 씨 측에서는 그 가족 관계잖아요. 어떻게 좀 밝히고 있습니까? 입장을? 네, 일단은 가정사를 공개했어요. 먼저 김혜수의 어머니는 이미 10수년 전부터 금전 문제를 일으켰고 김혜수 씨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관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은 바가 없지만 변제 책임을 떠안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강조한 게 2012년도인데요. 2012년도에는 이제 김혜수 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을 부담하면서 어머니와 커다란 불화를 겪었고 이제 더 이상 금전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관계가 끊어지게 됐다라고 예.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어떤 어머니의 채무 문제 또 그거를 또 감당해야 되는 김혜수 측의 어떤 문제들이 이제 와서 조금 더 불거진 건데 네. 혹시 법적으로 이번에도 김혜수 씨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이제 법무법인 측에 따르면은 일단 어머니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김혜수 씨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법적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송을 당하기도 했었는데 김혜수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끝으로 가수 유승준 씨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년 넘게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고 있는데 내일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먼저 그간에 있었던 일을 조성호 기자의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네. 1997년 댄스곡 가위로 데뷔해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 유승준 씨.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군입대를 공언했지만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병역 기피라는 비난이 쇄도하자 정부는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고 공항에서 강제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병역을 피하려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면 입국을 거부하도록 법이 개정될 만큼 파장은 컸습니다. 유 씨는 13년 후인 지난 2015년 인터넷 방송에 나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는 한국 땅을 꼭 밟고 싶고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그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우리 법원에 소송도 냈습니다.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로서 신청한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유 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 씨가 입국해 활동하면 국군 장병의 사기가 떨어지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유 씨의 입국 시도를 보는 여론도 여전히 싸늘합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유 씨 입국을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유 씨 측의 상고로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내일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다면 유승준 씨는 17년 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길이 열립니다. 반면에 확정된다면 앞으로도 귀국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입국을 끊임없이 요청하기도 하고 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내일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행위가 위법인지 최종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예. 뭐 국내에 굳이 들여오려고 하는지 뭐 당시 방송에서 해명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해명을 하던가요? 네, 일단은 한국에 병역을 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무리를 일으키고 또 허탈하게 해드린 점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서 무릎을 꿇었고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두 아이와 함께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뭐 무릎까지 꿇고 눈물을 흘렸지만 뭐 그 뒤에 영상 뒤에 또 반전도 있긴 해서 좀 더 여론이 싸늘해지긴 했는데 내일 대법원의 좀 최종 판단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YTN 스타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가 한국인 투수 최초로 선발 등판한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김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류현진이 역사적인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선발 등판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출발은 다소 불안했습니다. 내야 수비 위치가 아쉬웠던 가운데 1번 타자 휴스턴의 조지 스프링어에게 중전 안타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류현진은 이어나온 중심 타자 3명을 모두 내야 땅볼로 잡아내면서 자신이 왜 내셔널리그 선발 투수에 뽑혔는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2번 타자 뉴욕 양키스의 르메이휴에게 바깥쪽 체인지업을 던져 투수 앞 땅볼을 유도해내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잡았습니다. 계속된 원아웃 주자 2루에서는 7년 연속 올스타 투표 1위에 오른 아메리칸 리그 최고의 타자 마이크 트라웃을 2루 땅볼로 돌려세웠습니다. 여전히 주자 3루의 실점 위기가 이어졌지만 류현진은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 속에 타석에 나온 4번 타자 카를로스 산타나를 유격수 땅볼로 잡아내면서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공 12개로 임무를 완수한 류현진은 예정대로 2회 수비에서 팀 동료 커쇼에게 마운드를 넘겼습니다. 2001년 박찬호, 2002년 김병현이 올스타전 마운드를 밟았지만 선발 등판은 류현진이 처음이고
무실점 경기도 유현진이 처음입니다. 10승 2패 평균 자책점 1.73의 놀라운 성적으로 전반기를 마친 유현진은 세계의 야구 팬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래 기억될 새 역사를 썼습니다. 경기에서는 아메리칸 리그가 내셔널리그를 4대3 한 점 차로 꺾고 최근 올스타전 7연승과 통산전적 45승 43패 2무의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올스타전 MVP에는 5회 등판에 타자 3명을 모두 삼진으로 처리한 아메리칸 리그 클리블랜드의 투수 셰인 비버가 선정됐습니다. 유현진은 이틀 휴식 뒤 보스턴 원정 3연전으로 팀의 월드시리즈 우승과 자신의 사이영상 수상을 향한 후반기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각종 민원과 교통 혼잡 등의 불편을 덜기 위해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공사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굴착 장비를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는데요. 최근 국내 자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터널을 뚫는 데 쓰이는 기계식 굴착 장비, 이른바 TBM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3.5m급 기계식 굴착 장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땅속 전력구 공사는 물론 철로와 도로 등에 많이 쓰이는 TBM 장비는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장비는 현장의 굴착 데이터 통계적 분석을 통해 장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터널을 뚫을 때 공사 지연이라든가 안전사고 예방을 하는 그런 예측하는 기술들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험 장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지반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고 최적의 운전 조건을 만드는 실제 규모의 실험센터가 구축된 겁니다. 우리나라 지하전력구 구간은 총 500km, 이 가운데 터널 구간은 200km로 매년 10에서 20km씩 터널 구간이 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오는 2022년까지 굴착 테스트자를 바탕으로 국내 지반에 적합한 지하터널 공사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장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운전 조건이 설계 변경과 공기 지연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운영을 해보면서 저희가 이제 시공 기술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가지고 예측하고 또 어려운 지반이 나타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형 TBM 장비와 공법의 등장은 전력구의 효율적 관리와 경제적 시공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 산업 확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요즘 인천 앞바다에서는 수산자원을 확대하고 어업 소득을 늘리기 위한 취어 방류가 한창입니다. 특히 주꾸미와 갑오징어 등은 방류 1년 후면 어획이 가능해 어민들의 기대도 큰데요. 이기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 영종도 앞바다를 내달린 어장관리선. 배에는 부화한 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된 어린 주꾸미와 갑오징어 25만 마리가 실려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와 구청 직원, 어민 등이 힘을 합쳐 방류를 하는 치어는 몸 길이가 1cm 이내. 실내 사육을 거쳐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우량한 치어가 바다에서 생존할 가능성은 절반 정도 됩니다. 1년생인 주꾸미는 몸 길이가 20cm 정도로 자라 연안에서 서식하고 갑오징어도 먼 외양으로 나가지 않는 습성이 있어서 1년이 지나면 어획할 수 있게 자라는 방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어종입니다. 치어 방류 한 때와 안 한 때는 이 잡히는 게 저희가 이제 몸으로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치어 방류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치어를 방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족 자원의 고갈, 현대화된 어업 도구를 사용한 물고기 남획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그리고 해양 환경이 변화하는 것도 주요 원인입니다. 인천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들어 점농어 방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조피볼락, 주꾸미, 갑오징어 등 250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했습니다. 올해 345만 마리를 방류를 해서 어민들에게 소득을 올려주고 또 레저 낚시를 즐겨 하시는 분들한테 기쁨을 선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고갈되어가는 어족과 경제성이 높은 고급 어패류, 갑각류 등의 종자를 대량으로 생산해 수산자원 지킴이가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서 방영된 멸종 위기종 대왕족의 불법 채취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 국립공원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방송사 등 관계자들이 촬영 허가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간 방콕 포스트는 하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가 어제 태국 관광국 관계자들과 함께 경찰서에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때 산업금 폐지 구호와 함께 집회 현장을 가득 메웠던 택시 갈등이죠. 산업금 폐지를 통한 법인 택시 기사의 완전 월급제 법안이 오늘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국토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이 산업금 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전액 관리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우선 서울시만 2021년부터 월급제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13만 5천 원씩 꼬박꼬박 회사에 내야 했던 이 법인 택시 기사들. 몇 가지 단계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 법이 시행이 되면 택시업계의 고질적이었던 문제로 지목된 산업금 제도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퇴근길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강한 비구름은 강원 영동 지역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앞으로 최고 2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은 올봄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곳으로 지반이 이미 약해져 있으니까요.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영남 해안 지역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기밖의 지역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장마 전선은 내일 오후부터 다시 남해상으로 남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장마비는 내일 대부분 그치겠고요. 영동 지역만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쉬어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6도, 광주 27도, 대구 28도, 부산 25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다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휴일인 일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역에만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